왜 똑같은 위기를 겪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면서 불을 쌓는 걸까요? 정말 궁금한 지점이죠.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한 거인의 답입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관점에서 쓰인 이 위기를 이용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글인데요. 이걸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가 특히 의미 있는 게요. 이병철 회장이 겪은 위기라는 게 그냥 뭐 경제불황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한국전쟁, 오일 쇼크처럼 정말 말 그대로 생존이 걸린 위기 속에서 얻은 통찰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가 말하는 위기의 본질이 대체 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걸 넘어서 도약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 7가지 핵심을 자대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근데 이 자료 첫 문장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이거든요. 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와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항상 와 있다. 네, 우리가 그걸 위기라고 딱 인식하는 순간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마치 공기처럼요. 평소엔 모르다가 숨이 턱 막힐 때 비로소 아, 공기가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처럼요. 바로 그 깨달음의 시작점이 한국전쟁 당시 부산 피난 시절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난 시절이라는 건 정말 모든 게 파괴되고 내일 당장 생사가 불투명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거든요.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네. 모든 걸 잃고 부두 창고에 앉아서 스스로한테 던진 질문이 이것은 끝인가 아니면 시작인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전 극한의 상황에서 그는 위기가 정지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게 격렬하게 흔들리는 움직임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아, 그 흔들림 속에 오히려 변화의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통찰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생각의 전환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잖아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설탕 공장을 세우기로 결심하죠. 네.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역설적으로 단 것을 찾으면서 작은 위안과 희망을 얻으려 한다는 거. 와, 이건 정말 인간 본성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거대한 기업 삼성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위기의 가장 밑바닥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가 평생의 경험을 통해 정리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7가지 가르침을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네. 이게 단순히 7가지 목록이라기보다는 위기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내면을 다지고 행동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지 그 하나의 여정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읽었을 때 사실 좀 놀랐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보통 위기가 오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막 허둥지둥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죠. 근데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멈추는 것이라고요. 이거 정말 역발상 아닌가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기서 멈춤은 포기나 무기력이 아니에요. 아, 오히려 상황을 명확하게 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전력적인 행동인 거죠. 전략적 행동이다. 네. 밖으로 앞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잠시 멈추고 안으로 내 발밑으로 돌리는 겁니다. 패닉에 빠져서 방향 없이 달리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으니까요. 조급함이 모든 판단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여기에 정말 인상적인 일화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네. 1950년대에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매일같이 거래처를 찾아다니면서 돈을 받으러 다녔는데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질 않았대요. 아, 정말 피가 말랐겠네요. 너무 지쳐서 그냥 공장 구석에 주저앉았는데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더러운 바닥, 정돈되지 않은 기계, 먼지 쌓인 창문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는 밖으로 돈을 구하러 다니기 전에 공장 대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상황에서요? 네. 직원이 와서 사장님, 지금 한가하게 청소할 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 지금이야말로 그래야 할 때라고 답했다고 하죠. 와, 며칠 뒤에 깨끗해진 공장을 본 거래처 사장이 이런 상황에서도 기본을 지키는 걸 보니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서 오히려 거래를 재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부의 질서부터 잡는 것, 그 힘을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저도 일이 좀 안 풀릴 때 갑자기 막 책상 정리를 시작하곤 하는데 비슷한 심리일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내 영역 안에서 통제감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중심이 잡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청취자분께서도 지금 가장 먼저 정돈해야 할 내면의 공간 혹은 실제 공간은 어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요히 멈춰서서 내면의 질서를 잡고 나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두 번째 가르침에서 말하는 본질입니다. 위기는 모든 것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거죠. 아, 연결이 되네요. 멈춰야 비로소 본질이 보인다. 네, 진짜 관계 같은 알맹이만 남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위기는 가장 엄격한 감별사인 셈이죠. 감별사라 1960년대 강제 호황기 때 모두가 더 크고 화려한 사무실을 짓는 데 투자할 때 그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직원 교육과 연구 개발 같은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터지자 겉만 화려했던 회사들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지만 본질이 단단했던 그의 회사는 오히려 더 강해졌죠. 자료에 나오는 젊은 사업가 이야기도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가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단단함이라고 조언해 줬다고요. 맞아요.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던 그 젊은 사업가는 몇 년 뒤 불황에 회사가 무너지자 비로소 그 단단함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국 위기는 우리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것이 본질인가 아니면 허상인가? 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진짜 중요한 것,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멈춰서서 본질을 봤다면 그 다음은 행동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가르침은 위기 속에서 남을 돕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건 좀 순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돕나 싶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이걸 감상적인 도덕률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냉철한 투자의 관점으로 봤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투자요. 네, 그는 이걸 위기의 투자라고 불렀어요. 위기의 투자. 좋을 때 베푼 건 쉽게 잊히지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거든요. 그건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자산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논리입니다. 아, 위기 속에서 맺어진 인간관계라는 본질에 투자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한국전쟁 피난 시절에 얼마 안 드는 종잣돈을 혼자 쓰지 않고 옛 직원들과 나누어서 함께 설탕 공정을 시작했던 일화가 바로 그 예시겠네요. 맞습니다. 그 직원들이 평생의 동지가 되었죠. 또 자금난에 처한 거래처를 조건 없이 도와줬는데 몇 년 뒤에 자기 회사가 더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거래처로부터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혼자 살겠다고 하면 고립되지만 함께 살 길을 찾으면 가장 든든한 아군을 얻게 된다. 이것이 위기를 이기는 가장 현실적인 전력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이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위한 뭐랄까 필수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위기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가벼워야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좋을 때는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갈 수 있지만 위기라는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는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나를 가라앉게 만드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버리는 건 잃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통찰이죠. 1970년대 초에 잘 나가던 여러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미래의 핵심이 될 전자와 반도체에만 집중했던 결단이 대표적이네요. 맞아요. 당시엔 모두가 반대했지만 오일 쇼크가 닥쳤을 때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하던 기업들은 모든 사업부가 함께 흔들렸거든요. 아, 그랬죠. 하지만 핵심에 집중했던 그의 회사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비단 사업만의 얘기가 아니겠네요. 당연하죠. 우리 삶에서도 불필요한 일, 불필요한 지출, 심지어는 나를 갉아먹는 불필요한 관계까지 위기는 우리에게 군사를 빼고 핵심 근육만 남기라고 요구합니다. 가벼워진 사람만이 위기의 파도를 넘어 더 높이 뛸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멈춰서서 본질을 보고 사람에 투자하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냈습니다. 자,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다섯 번째 가르침이 나옵니다. 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겁니다. 아, 배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과거의 성공 방식만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자료는 지적해요. 익숙한 방식만요? 네, 위기는 세상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신호인데 옛날 지도만 보고 계속 가려고 하는 거죠.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위기는 우리에게 당신 변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묻는 시험지와도 같아요. 이때 기꺼이 예 라고 답하고 학생이 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전자사업을 위해 일본에 갔을 때 일화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렇죠. 이미 대기업의 회장이었는데도 나이도 한참 어린 당장 기술자들한테 고개를 숙여가면서 하나하나 배웠다고 합니다.
내가 다 안다는 그 자존심을 버렸기에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생존하고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위기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혹독한 스승입니다. 그 스승 앞에서 겸손하게 배움을 청하는 자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자격을 얻는다는 아주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의 5가지 가르침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단단한 방어 전략처럼 느껴졌다면 방어 전략. 좋은 표현이네요. 이제부터는 훨씬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위기를 발판 삼아 역전하는 공격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6번째 가르침. 남들이 두려워할 때 기회가 온다는 말은 바로 그 공격의 신호탄이죠. 네. 공포심이 시장을 지배할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공포에 살아라는 주식 격언과도 통하는 말이네요. 그렇죠. 1960년대 초 경제위기로 모두가 공장과 딴을 내다팔 때 그는 오히려 사들였다고 하죠. 네. 남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좋은 자산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싸진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무모한 베팅은 아니었을 텐데요.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맹목적인 탐욕이나 도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었죠? 첫째, 사람들에게 항상 필요한 것인가. 둘째, 대체 불가능한 좋은 기술을 가졌는가. 그리고 셋째,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좋은 위치에 있는가. 본질적인 가치. 네, 이런 본질적 가치를 가진 것들이 공포 때문에 죗값을 받지 못할 때 용기를 내는 거죠. 물론 이런 투자는 평소에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두는, 즉 앞선 가르침들을 충실히 이행한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결국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박앤셀 기간이 되는 거군요. 하하,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르침이 이 공격 전략의 활용 점정입니다. 위기 후에 오는 것을 준비하라.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당장의 생존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그는 늘 위기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영원하지 않다는 그 대전제 위에서 움직인 거죠. 경쟁사들이 투자를 멈추고 직원을 해고하면서 움츠러들 때가 바로 격차를 벌릴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와, 경기가 멈춰 있을 때 혼자서 다음 경기를 위해 몸을 풀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전쟁 중에도 전쟁이 끝나면 건설 자재가 폭발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예측하고 미리 연구했고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는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오히려 교육을 시키고 연구개발비를 늘렸다는 일화는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죠. 그 결과는 불보듯 뻔했겠네요. 그렇죠. 위기가 끝나고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준비된 그의 회사는 이미 저만치 달려나가 있었고 뒤늦게 출발한 경쟁사들은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와, 위기는 현재를 살아남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오늘 살펴본 7가지 가르침을 따라와 보니까 이게 단순히 위기대처법 목록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내면의 고요함을 찾고 멈춤. 본질을 꿰뚫어 본 뒤에 본질. 사람과 함께하고 도움, 군살을 빼고 버림. 끊임없이 배우면서 배움. 단단한 내공을 쌓고 네, 내공을 쌓고 그걸 바탕으로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잡아서 기회, 미래를 산점하는 준비,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 깔린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고요함일 겁니다. 고요함이요? 네, 세상이 온통 흔들릴 때 내 마음의 고요함을 지킬 수 있어야만 비로소 명확하게 보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조언은 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평소의 삶을 어떻게 정돈하고 무엇을 본질로 삼으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얼마나 겸손하게 배우는가 하는 그런 삶의 근본적인 태도가 위기라는 시험대 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러 오는 손님일지도 모르겠네요. 아주 멋진 정리입니다. 이 자료는 위기가 당신을 단련하는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불이요? 네, 무른 흙을 단단한 도자기로 만들고 무른 쇠를 날카로운 강철로 만드는 그런 불 말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라는 불은 당신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단단한 강철로 만들기 위한 과정일까요?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있는 당신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고요히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